반갑습니다. 저기 모두 여수에 있는 대학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 주로 공대라고 공과대학이 주로 많다고 그랬나요? 공업 분야가요? 그렇죠? 네, 네. 네네. 우리 공학계열에 지금 우리 학원플랜트 학과장님이신 신강수 교수님도 지금 참가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항공산업의 이동규 교수님도 참석하셨고, 시의생과에 우리 김진식 학과장님도 지금 참석하셨네요. 지금 학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네. 하여튼 그게 제가 원래 교수법 강의 잘 못해요. 강의 평가 잘 만드는 편 아닌데, 제 전공이 교육학이 있거든요. 교육학이라는 학문이 뭐 하는 학문이냐고 만약에 묻는다면 어떻게 잘 가르치느냐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저희끼리도 늘 도대체 잘 가르친다는 일이 무슨 일인지, 어떻게 하는지 일인지, 그리고 그런 게 과연 학문으로 좀 가능한지, 그런 기술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교육학 내에서는 아직도 탐구 중이라고 볼 수 있고, 어쩌면은 좀 오히려 다른 학문들, 예를 들어서 철학이라든지 또는 뭐 물리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뭐 수많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말하자면 공학들에 비해서 오히려 우리는 나중에 생긴 학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직도 답이 없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답은 없지만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가르치느냐에 대해서 이게 끊임없이 말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대화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인데, 사범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사를 양성하는, 이제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사를 훈련시키는 혹은 양성하는 그런 대학인데, 저희 그 사범대학 안에 보면 이제 교육과가 있지만, 뭐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이렇게 있죠. 늘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각과 교육과라고 해요. 또는 이제 우리 영어로는 내용학 교수, 내용학과 이렇게 얘기하면 내용교육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이제 언쟁을 많이 해요. 왜 교육학과는 필요 없는 학과가 여기 우리 서울대학교가 있어가지고 우리 학생들, 우리 과 학생들 교사 양성, 교사 유치로 하는 임용고시 준비하고 그러는데, 수학, 영어, 그 내용학 공부 열심히 가르치기도 바쁜데 또 뭐 쓸데없이 교육학까지 공부를 하게 만드냐. 우리 학생들이 임용고사 준비할 때, 교사 되려고 준비할 때 교육학 때문에 제일 좀 없애면 안 되냐, 이러면서 끝없는 논쟁을 해갑니다. 끝없는 논쟁을.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학과이다 보니까 참 답답한데, 정말 필요한데 하면서도 솔직히 말해서는 마땅한 답을 아직도 못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고 또 학문적으로는 솔직한 표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요즘 이제 저도 뭐 지방대학 출신이지만 여러분도 이제 지방대학에 계시니까 정말 우리나라 대학이 지금 참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고, 그중에서 특히나 지방대학들이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데, 좀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전에는 1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더 세상은 좋아진다는데 우리가 있는 이 교육적 현장은, 교육 현장은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아마 이제 대학 교수들에게 맡겨도 대학 교수들은 뭐 그냥 특별히 가르치는 법에 대해서 교수법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해 온 적이 없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대학들에게도 뭐 잘 가르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수업 평가를 뭐 받아야 된다, 강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 배워본 적 없는데 뭐 이제 이런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교수학생센터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것도 한국에서 봐도 한 20년 채 안 됐어요, 지금. 교육학자라고 보기에는 이 교육학자인 제가 보기로서는 대학 교수들이 좋은 교수법을 고민하고 탐구하고 뭔가를 배운다는 것이 그런 게 뭐지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대학에서 교수센터장도 했고 교육학과 교수님도 도우고 또 이런 거 관련된 국가정책도 많이 수립하면서도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처음에는 수업을 잘하는 법 혹은 좋은 교수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다가 제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였던 수업 분석과 수업 고치기라는 책을 아마 보고서 저한테 전화를 와서 그건 얘가 요즘 최근에 공부하는 분야여서 그런 얘기를 해주긴 하겠는데 그러나 교수님들이 이거 들으면 별로 좋아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좀 더 부드럽게 좀 원론적인 얘기를 조금 먼저 드리고 시간이 되면 그 얘기를 조금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정년 맞으면서 지난 연말에 책 출판을 하나 대한민국 교육기적이라는 책을 출판한 것을 소개하면서 그 얘기를 함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 기적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이제 말을 워딩을 이렇게 쓴 것이 이제 여러분도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그러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젊은이들 여러분의 젊은 시절도 생각할 수 있을 생각해 보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 왜요? 공부 잘해야 훌륭한 사람입니다. 진짜예요? 안 믿기죠. 이제 되게 안 믿겨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저도 젊었을 때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인류 역사상 제가 자신컨대 인류 역사상 한 나라가 한 집단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번영과 평화를 소위 말해서 뭐 의식주 생활이 좋아진 거죠. 참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지금은 거의 천국 같은 생활을 좀 누리고 있는데 이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그건 교육이다. 교육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발전사를 설명할 때는 분명히 교육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과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이만큼 이제 잘 살게 된 것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할 때 교육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이제 세계 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1970년, 74년에 한 번, 92년에 한 번, 그리고 2015년 이렇게 한 20년 간격으로 여러분이 아는 노벨 경제학상의 주제가 됐던 건데요. 그걸 이제 인간 자본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인간 자본론. 인간 자본론 다시 말해서 경제 발전의 여러 가지 이게 전통적으로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 노동과 자본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중에 그 또 한 가지 요소로서 기술이 등장을 하는데 그 기술의 원천이 되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인간 자본론이라고 해서 1960년대에 우리가 그 미국의 시카고 학파라고 이렇게 이름하여 그렇게 합니다. 미국의 시카고 학파의 경제학자라도 얘기를 했고, 테오도르 슐스, 데리 베커 뭐 이런 분들이 그때 항상 이제 가장 베스트 정확한 그 증거로서 대한민국을 듭니다. 대한민국 교육 규정을. 이슈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 짧은 시간 내에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그 효과적으로 그렇게 전 국민이 교육을 잘 받아서 공부를 잘하게 됐고 그 덕분에 각각 개개인들의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국가 전체의 그 경제사회적 번영이 정치적 번영까지 이루어지게 됐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그 역시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 설명이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보통 이제 얘기할 때 가장 최근의 얘기가 2012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 미국의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렸던 G20 이제 1차 회의 때 세계 글로벌 20개국이 모였을 때 이제 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신네 나라는 어떻게 해서 교육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발전시킬 수 있었느냐고 했을 때 이건 제가 뭐 아주 가깝게 들은 얘기여서 물론 신문에도 나오기도 했지만 솔직한 얘기를 이제 내가 전해드리자면 MB 그 당시 미국 대통령 그 질문을 받고 속으로 뜨끔한 거예요. 자기도 한 번도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듣던 대로 그냥 신문에 나온 대로 방송에 나온 대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아니 뭐 그게 뭐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 엄마들이 정말 교육열이 강했죠. 이렇게 그냥 설명하고 말았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은 이런 얘기예요. 그래요? 그럼 교육열이 강했어요. 교육열이 강하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그렇죠.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죠. 어떤 집 애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집에는 공부를 못했냐. 그러면 그 이유가 그 집 엄마의 교육열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운명론자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만약에 후진 국민들이 들으면 그래 그럼 당신의 나라는 역사 문화적으로 과거가 있었고 조선시대가 없었고 찬란한 과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열이 있었고 교육열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을 일으켰다면 교육열이 없는 우리는 그러면 희망이 없다는 얘기네. 우리는 당신한테 물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답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그걸 배워왔으니까 우리도 한번 성공할 수 있냐 뭐 이런 겁니다. 이걸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원래 이 큰 강의 주제로 따져보면 어떤 사람, 어떤 교수님 수업을 잘하고 어떤 교수님 수업을 못하는데 그 교수님 수업 어떻게 잘해요? 내가 원래 말을 좀 잘해. 아니 원래 내가 좀 타고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참 곤란한 얘기죠. 네. 내가 배워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더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육이 요만큼까지 잘 발전될 수 있었던 데 있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이론적인 설명책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 한국 교육학자들의 고민입니다. 그 고민 가운데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온 가운데 제가 이제 오늘 그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잠정적인 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책으로 책을 구성을 했어요. 책을 구성을 해서 이런 이제 12가지 챕터를 구성을 해서 원래 교육이 뭐고 한글, 한자, 교과서, 선생님, 사립학교, 교육감, 재정, 만민고등교육은 아마 처음 들어본 말일 텐데 모두가 대학하는 이제 국가의 정책인 것이 요즘 이제 앞으로 현재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코딩 교육 혹은 AI 스마트 교육 뭐 이런 한 12가지 정도의 주제는 한번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아니 우리 스스로도 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해왔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의 주제로 생각하면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이 수업을 잘하려면 우리 대학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그걸 이제 제가 트리플 코어라고 이렇게 이제 삼중핵이다. 세 가지 서로 어떤 마치 지구의 제일 안에 핵이 있고 제일 안에 핵이 있고 뭐 멘틀 부분이 있고 지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 그리고 우리나라 뭐 대학만이 아니고 초중등학교의 각 교실에서 학생들과 씨름하는 우리 교사들이 교수자들이 생각해봐야 될 일이 뭔가 이런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잠깐 돌아가서 이제 가장 자주 나오는 주제가 교육이 먼저일까 경제가 먼저일까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1960년대는 이거를 이제 교육 제일주의를 약간 비판적으로 이제 교육주의라는 말까지 이런 말을 썼고 이 1960년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소련이 이제 유인인공위성 가가린이 탄 유인인공위성 위성을 지구 바깥으로 처음 쏘아 올렸을 때 미국에서 우리가 뒤쳐졌다. 이걸 흔히 이제 스푸트니코 충격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스푸트니코 충격. 이 쇼크가 있었을 때 교육 개혁론을 아주 굉장히 미국에서 반성적으로 합니다. 그때 이제 결론이 그랬던 거죠. 미국의 교육 방식이 소련의 교육 방식에 뭔가 뒤처진 게 있다. 그래서 우리의 과학기술 발전이 늦어가지고 결국 소련의 우주선을 징계합니다. 이래서 교육 개혁을 어마어마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때 그 당시 1960년대 미국의 교육 개혁으로 나타난 현상들이 많았는데 아마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가장 큰 걸로는 유치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대요. 처음으로요. 1960년대. 지금은 우리가 유치원이 다 있으니까 원래부터 그거 수천 년부터 있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유치원이라는 제도가 1960년대에 처음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게 영어로는 헤드스타트라고 그러는데 헤드스타트 머리 훈련을 어렸을 때 훈련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너무 지나친 얘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누가 공부 잘하지? 어느 집에 공부 잘하지? 부잣집에 가 잘하지. 왜? 부자니까 공부 잘하는데 부잣집에 공부 잘하지 하는 이런 경제제일주의를 얘기를 하고 참 다시 그냥 도로함을 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다시 얘기하듯이 어쨌든 간에 역사적 증언은 특히 21세기로 들어오면서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분명한 것은 교육인 것 같다라고 요즘 점점 답이 들어오고 좀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교육 문제를 교육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얘기를 해요. 더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갑자기 요즘 좀 수세에 밀렸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교육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큰 주제가 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 교육이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늘 느끼지만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학생들의 눈빛을 바라보고 있을 때 벽 같은 느낌, 저는 많이 그런 느낌 받는데요. 이 친구들은 오늘 또 어떻게 내가 쇼를 해야 오늘 한 시간을 넘어가나. 이게 교육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수업을, 교육을 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데 너무 또 쉽게들 생각합니다. 교육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교육을 잘한 것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설명도 있었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 다
있었던 우리나라에 있었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한국 교육을 발전시키는 어떤 남들이 배워갈 수 있는 쉽게 배워갈 수 있는 이 배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비싼 돈 안 주고도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안 돼요. 열심히 노력하면 배워갈 수 있는 보편적 기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몇 가지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숙문주의라고 하는 과거에서 배운 공부를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었다는 이런 거라든지 또는 이렇게 처음에는 돈을 별로 안 들이고 아주 싸구려 교육을 했고 나중에 양을 키웠다든지 또는 초등학교 다음에 중학교 다음에 고등학교 다음에 대학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갔다든지 혹은 국가가 돈이 없을 때 사립학교를 먼저 시작하려고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또 돌아오는 질문은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교육 예를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없는 문화야. 우리도 처음에 초등학교 때 굉장히 콩나물 물론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별로 시설 환경이 안 좋은 교육적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여전히 지금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전히 애들이 공부를 잘 못하고 여전히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을 좀 못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중학교 진학, 자동적으로 고등학교 진학, 자동적으로 대학교 진학했던 우리나라의 같은 역사는 아직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그렇게까지 설득력 있는 설명이 아닌 거예요. 사립학교가 생기질 않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왜 그러겠어요? 학교를 문을 열면 학생들이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학교를 열고 싶어서 여기 아마 지금 한영대학교인데 내가 사립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가 여러분의 학교가 설립될 때 설립자께서는 제발 좀 허가 좀 내주세요. 내가 학교를 열어서 공부를 시킬 테니까.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당신네 학교 안에도 딴 데도 있는데 왜 그렇게 열려고 하냐 했을 때 분명히 그 설립자는 뭔가 생각을 하고 쉽게 말해서 학교를 열면 학생들이 올 테니까 이런 역사가 딴 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왜 가능했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이렇게 보면요. 이제 이게 세계의 이게 아프리카의 현상이긴 한데, 그러니까 전 세계 현상입니다. 이게 초등학교이고요. 이게 이제 중학교고, 이게 고등학교입니다. 대학은 이제 생각해보지도 못하고요. 이게 보통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다 다니고, 중학교 한 7, 80%, 고등학교 한 50% 다니는 거지. 이런 게 가장 바람직한 교육 발전 상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나쁜 건 1, 2학년 때 겨우 다니다가 3, 4학년 때 다 그냥 떨어져 나가는. 물론 더 밑에는 아예 1, 2학년 때도 안 다니는 애들이 더 많죠. 근데 굉장히 많은 현상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현상은 1, 2학년 때 2번, 3번 쭉 다니다가 급격하게 3, 4학년, 4, 5학년 때 급격하게 학교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중퇴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요즘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되면은 수포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수포자들이. 요 시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 길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얘기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요 시기를, 이렇게 벗어나는 시기를 넘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어떻게 3, 4학년 아이들, 4, 5학년 아이들을 수포자를 안 만들고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중학교까지 가고 싶은, 공부를 더 하고 싶은, 학교에서 퇴학시킨다 그러면 큰일 나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반에 지금 수업이 시작을 했는데 2시간 수업, 1시간 수업 끝날 때까지 애들이 졸지 않고 앉아있을까? 우리 애들이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증거드릴 텐데요.
예,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학까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이게 지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작년 올해로 조금 우리 작년에가 굉장히 이제 뉴스에 쭉 화제가 되는 나라가 있었어요. 미얀마라는 나라입니다. 미얀마. 아웅산 수치 그 정치적인 뭐 운명과 슬픔과 분노와 뭐 있는 그게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 하나 나왔었어요. 왜 이때 학생들이 이렇게 떠나나? 당연히 왜 4, 5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되나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대답은 집안에 일이 많아서요. 농장에 가서 도와줘서요. 우리 옛날에 그랬죠. 특히 딸아이들은 집에서 동생들 봐야 되니까, 밥 해줘야 되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미얀마가 재미난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미얀마에 가면 대학생 중에 3명은 여학생이고 1명만 남학생이에요.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예. 되게 대학을 다 많이 못 다니는데 미얀마는 가면은 여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남학생들보다. 물론 이제 대학 교수는 한 8, 90%는 다 여교수들. 남자 교수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게 묻죠. 아니 왜 미얀마에서는 남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못해요? 원래 미얀마 미얀마는 여성들이 훨씬 온순하고 착하고 순종적이고 그 면에서 그렇죠. 에이 어떻게 그래요?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왜 미얀마의 학생들은 미얀마의 남학생들은 왜 4, 5학년 때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그만두게 될까? 봤더니 깜짝 놀랄 얘기 하나 있더라고요. 미얀마는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기 시작하면 가장 어려운 교과가 뭐죠? 과목 중에 수학입니다. 그렇죠?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수학을 잘한다는 말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다 어렸을 때 숙보자 경험을 했었을 테니까 공대니까 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많은 게 보통의 우리들의 아픈 기억들이죠. 이게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수학과 과학책이요 영어로 바뀐 거예요. 영어책. 만약에 여러분 대학교에서 교재가 다 영어였으니까 대학교 다닐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하고 과학 과목이 다 영어로 되어 있으면 우리 잘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잘 배울 수 있었을까요? 아주 독특한 현상이 여기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이상하게 조사했더니 공부의 중간에 그만뒀더니 공부가 재미없어서요 라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여기 첫 번째 이유는 여기 5세 9세는 이제 어린애들 중심이에요. 뒤로 가면 이제 좀 달라지는데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집안이 가난해서요.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아파서요. 아픈 이유가 많아요. 세 번째는 공부가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수님께 좀 이렇게 좀 해석을 의역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해석을 해서 드리는데 공부가 재미없었어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들의 답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고등학교하고 대학 가면 공부 재미없는 게 더 큰 이유로 들어가긴 하죠. 이런 그 초등학교 중학교 레벨에서 공부가 재미없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라는 이유가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이유라고 하는 글로벌한 그 리포터들 중에서는 제가 아주 보기 드물게 반갑게 봤던 한 5년 전에 제가 봤던 리포트입니다. 제가 정말 크게 많이 배웠거든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애들은 요때 공부가 재밌었나 보다. 요때 재미있었으니까 아마도 중학교까지 살아남았을 거고, 그래서 중학교 입시가 막 그냥 무즙 사건이 뭐니 엄청나게 중학교 입시 과외가 있었고, 그래서 국가가 중학교를 무시원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리고
3년 후에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평준화를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러고 한 몇 년 후에 1981년 이미 역사가 되버렸지만은 지금부터 30년 전이냐? 이제는 뭐 90년 전, 40년 전이네. 40년 전 1981년에 당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보험고사를 없애버렸죠. 예. 그리고 대학의 정원을 2배로 확 늘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학교를 다니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는 학교를 다니고 난 다음에 우리 때는 대학 다니는 이유가 시집장가 잘 나기 위해서라고 흔히들 말을 했는데 좋은 배우작가 먹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좋은 직장을 얻던 좋은 배우작가를 어떤 교육을 통해서 생기는 2차적인 이익을 위해서라고도 얘기하지만은 그 이전에 교실 수업 현장에서 맨날 잠이 오는 수업을 하고 있었더라면 아마도 안 남았을 것이다. 그리고 요즘은 아마 여러분 요즘은 또 수업 재밌는데 왜 애들이 학교에 있어요? 요즘 왜 그럴까요? 요즘도 수업은 재미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왜 학생들은 수업이 있을까요? 솔직히 보시기에 있나요? 있는 게 아니고 잠자야겠죠. 네. 근데 딴 데 갈 데가 특별히 없어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성적이 안 나오면 바로 학교에서 위급되거나 퇴학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 가면 곧바로 공장을 가거나 집안에서 농장 일을 도와야 했던 것이죠. 우리 세대에는 공부가 딴 일보다는 더 재미있었거나 공부가 다른 일보다는 조금 더 쉬웠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재미있다는 걸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절에는 선생님들이 아마 우리보다는 더 잘 가르쳤었던 것 같다. 아니면 최소한 우리 시절에는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교실 현장이 공부 외에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을 만큼 뭔가 구조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라고 어려움이 없었느냐? 우리만큼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나만큼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모든 역사. 또 참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는데 이 시기를 겪어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저는 이제 교실 수업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중도 탈락은 없었을까? 수업의 3요소는 학생과 교사와 책이죠. 책, 교과서. 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사이에 있는 이 교육 내용의 이 3자 간에 평화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어쨌든. 네. 그럼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님의 말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 거고, 선생님은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전달했을 것 같고, 그 말을 전달하는 그 재료인 교과서 내지는 교재 내용이 선생님도 해석하기가 쉬웠던 것 같고 애들도 해석하기가 쉬웠던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이 문제. 저는 그 첫 번째를 한글로 봅니다. 한글. 이거를 제 책에 이거를 education 턴 이렇게 써요. 우리 언어학에서 모국어를 마더텅이라고 합니다. 엄마의 말이라고 그러거든요. 엄마의 말. 혹은 뭐 프랑코텅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근데 제가 교육학자여서 수업 시간에 쓰여지는 말이 그러니까 학생과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에 쓰여지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말과 글자이죠. 이 말과 글자가 서로 이해하는 말과 글자의 문제.
이게 한글이었습니다. 첫째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쓰는 말 중에 내가 쓴 말이 한글이라고 써서 말을 하고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나라 내 수업 듣는 애들은 내 말을 어디 영어로 외국어로 외계어로 알아듣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이 살자서면서 잘못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그런 말들 하잖아요. 요 한글이 대한민국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거 굉장히 이게 폴리티컬하고 컬처럴한 문제여서 선뜻 말은 잘 못하지만 가끔 가다가 글자가 하도 이제 동남아를 가면은 글자가 꼬부란 글자가 너무 한자처럼 복잡하고 어려워서 도저히 그 글자를 성인이 돼서는 다시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 글자가. 읽기도 어렵고. 그래서 속으로는 당신들은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만든 24자 한글 가져가면 바로 교육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워낙 외교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에서 말을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어떤 설명하는 도구인데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무엇을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거냐면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을 전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기다, 유체역학이다, 혹은 요즘은 코딩이다 이런 걸 전달하는 겁니다. 아이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할 때 전기란 뭐야? 라고 설명합니다. 전기라는 말, 영어로는 electricity.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는 낱말들이 그 나라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교육 자원인데 우리에게 한자라는 게 5,000년 역사에 있었던 겁니다. 한자는 중국 한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자는 정말로 훌륭한 개념어입니다. 마치 서양의 라틴어만큼이나 어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정기를 뭐라고 그럴까요? 무슨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만나서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한자로 이제 정기를 설명할 때 번개불의 전자하고 번개의 전자하고 기운의 기자를 합쳐가지고 그래서 전기라는 말을 만들어내니까 이거 금방 조금 이해가 되죠, 학생들. 이와 같이 어떤 그 개념을 설명하는 좋은 도구,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면 수업 시간에 가끔 가다가 설명이 안 되면 여러분도 잘 수업 시간에 막 그림을 그려야 되고 내가 원맨 쇼를 하고 그게 아니에요. 요즘 아주 좋은 방법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 막 그냥 비디오 하나 딱 보여주면 끝나는 거죠. 이런 개념들을 말이에요. 이런 수업 도구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하고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경우에는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도서벽지 낙도에 있는 아이들이 배우는 책이나 서울의 강남에서 배우는 책이나 이 책의 내용이 같은 겁니다. 같아요. 물론 선생님도 로테이션 됐습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하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배우는 공부의 내용과 저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배우는 공부의 내용 사이에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에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여기 얘기 안 하지만은 제 책에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커리큘럼이라는 말이 여러분도 이제 요즘 교수학센터 생기고 계속 교수님한테 교육 얘기 하다 보니까 교육 과정이라는 말도 좀 들어보고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교육학도 용어입니다. 교육 과정. 교육 과정이 어려운 용어인데 그냥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업 학생들이 경험한 교육의 모든 경험의 모든 총체를 일으켜서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데 교육 과정의 요소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를테면 오늘 배워야 될 학습 목표가 뭐냐, 그 다음에 그 학습 목표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머티리얼이 뭐냐, 이게 이제 교재라고 해서 교육 내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선생님에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의 실행된 교육 내용이 학생들한테 최종적으로 전달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학습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그 평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학기 말에 ABC 평가 주는 거예요. 이 평가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교육평가에 가장 우리 정말 상징적인 용어가 일제고사라고 하는 거죠. 일제고사. 예. 일제고사는 일본제가 아니고요.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이 보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보는 시험이라서 일제히 보는 시험이라 이 뜻입니다. 그 일제히 보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A 선생님한테 배웠던, B 선생님을 배웠던, C 선생님을 배웠던, 내가 서울에서 배웠던, 전라남도에서 배웠던, 전라북도에서 배웠던, 제주도에서 배웠던, 이번 달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학습 목표는 요만큼이라고 정해놓고, 그것을 전국적 스탠다드 테스트 표준화 검사로 시험 보는 것을 일제고사라고 그러고, 조금 학문적인 용어로는 학업성 지도검사 혹은 총괄평가 뭐 이런 말로 씁니다. 할 수 없이 그런 시험들은 사실상 시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수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시험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내가 허투루 가르치면 안 된다는 말을 의미해요. 네. 왜냐하면 내가 가르친 우리만의 아이들의 성적이 다른 시도, 다른 교실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의 성적보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이란 말은 무슨, 우리나라의 선생님들은 그 수업의 내용을 항상 몇 반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지? 다른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지? 나라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라고 그랬지? 라고 하는 걸 늘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내 반 학생들에 대해서 아주 keep attention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크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교육 과정이에요. 이런 절차들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시골 학교하고 서울 학교 사이에 학업적 격차가 많이 생기고, 일반 어떤 담임 선생님,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습 도달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통 그 격차는, 수업 격차, 학습 격차는 어디서 왜 생겨요? 라고 물어보면, 요즘 한참 대선기간인데 정치인들한테 물어보면 틀림없이, 그 동네가 좀 시골이어서, 그 동네 선생님들이 조금, 그 동네 학부모들이 조금, 그거는 핑계대기입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그 책임은 여러분 교수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교실 수업이 이렇게 전국 단위로 어떤 공통된 표준화된 최소한의 수업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교실들을 제공하는 학교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애는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싶고, 우리 동네 애들 또 공부시키고 있는데, 우리 동네 학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동네에. 그런데 대한민국이 처음에 가난했잖아요. 학교를 지을 돈이 어디 있어요? 책을 만들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학부모들이 돈을 내서 교실을 만들고, 처음에는 지역의 독지가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저 한영대학교의 그 설립 사는 내가 잘 몰라서 모르는데,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의 지주들이, 땅 주인들이, 지방에 돈을 좀 버신 분들이 자기 어려서 공부 못한 한을 생각해서 학교를
쉽게 말하면 학교 산업을 했거든요. 학교 산업, 학교 사업. 예,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좋은 용어로 유경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경 사업. 다시 말해서 영재를 길러내는 사업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마 요즘 이 사립학교 이사장님들, 사립학교 서실집자들, 또 뭐 비슷한 옆에 있는 학원 원장들, 이 사람들은 다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사학하면 떠오르는 말이 부정, 비리, 이사장 아들, 딸을 어디다가 교수용 이렇게 해놨다, 어쨌다. 무슨 그런 온갖 맨날 하여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뉴스가 늘 떠있고, 교육부라든지 하여튼 그 국가기관에서는 항상 이제 감시의 문초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에도 분명하게 이제 공과가 딱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저는 공과와 과 중에서 얘기하라면 훨씬 공적이 훨씬 무게를 많이 줍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 한 50년, 60년 동안에 이 사립학교들이 없었다라면, 학원들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공부를 어디서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도 학원 가서 공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게 됐던 이유는 사립학교들도 교육과정은 공립학교하고 비춰서 비슷한 걸로 할 수 있었고, 국가는 어떤 표준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이 정도만 사립학교에서 한다면. 그리고 이제 사립학교는 절대 이 교육을 통해서 벌어들인 어떤 그 수입은 반드시 학교로 재투자되도록 했지, 이게 그 돈을 일마에 포켓하게 만들진 않았어요. 네. 이게 이제 다른 나라 사학하고는 다른 그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는 교육의 어떤 수준이 높았어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립학교의 수준이 공립학교 수준보다 높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으로 보면 하버드 대학 사립학교지만은 캘리포니아 대학은 공립학교예요. 스탠포드는 사립입니다. 더군다나 뉴욕이나 저쪽 동부에 가는 온갖 종류의 사립중고등학교들이 공립중고등학교보다는 어떻게 수준 차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의 대표적인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을 가는 이톤 스쿨 같은 경우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사립학교거든요. 우리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독특한 사립학교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 사립학교 사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 근거를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교실 수업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어떤 표준적인 절차를 따라가면서 자기들이 말하자면 산업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하게 했던 국가정책의 원리가 있었었고, 이건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제 전공이 교육행정학이라는 여기서 이 부분이 저의 주 전공 영역인데, 이거는 정책적인 관리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필요한 돈을 어떻게 국가가 벌어오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교사들 간에 노테이션을 시킨다든가, 헌법 정신의 교육의 기회균등 원리를 준다든가, 정치적 중립성을 굉장히 강조한다든가. 이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게 정치적 중립성이냐면, 선생님들은 정당에 가입하면 안 된다, 이런 정치적 중립성. 근데 이 선생님들은 정당에 가입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좀 깨져나가고 있는데, 교육감을 성으로 뽑아요. 그 순간부터서 학교 현장이 정치화된다. 정치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고, 그냥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너한테 손해가 되는 것, 너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 이렇게 편을 갈리는 게 정치인가? 그런데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교육은 우리 반 애가 공부 잘하는 애가 있으면은 우리 반 애가 공부 잘하는 애 덕분에 나도 좀 잘 살고 내 친구들에게 한번 좀 이렇게 좀 기분 좋게 가는, 이게 교육이거든요. 서로 윈윈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지금 이 교육 이 선거판이 돼가지고 어느 교육감 편에 섰느냐 어느 교육감 편에 섰느냐에 따라서 내가 교장 승진을 하니 안 하니 우리 학교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이번 선거에 어느 교육감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돈이 많이 들어와. 이제 이런 이상한 이제 정책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말았는데 이런 건 우리나라 지난 한 50년 역사에서는 완전히 배제됐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에게는 절대적인 권한을 사실 줬었어요. 그동안. 지금도 물론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바깥에서는 간섭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 자꾸 간섭을 많이 하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한 세 가지 어떤 그 톱니바퀴들이 잘 돌아가서 대한민국의 교육이 이렇게 잘 발전됐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70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그 국가에서 정부에서 해주는 것에 이렇게 길이 들여가지고 요즘 뭐 우리 지방대학도 힘들다 그러면 지방대학들이 지방대학만이 아니고 모든 학교도 힘들다 보면 내 스스로 어떻게 살아볼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꾸 국가에다 대고 우리 지원해 주세요. 우리 지방대학 먼저 지원해 주세요. 그런 일이 잘 없거든요. 국가는 지원해 주다 보면 지방도 지원하고 수도권도 지원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다 보면 항상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생력은 자꾸 생겨가는 틈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모델, 이런 그 정부 주도 모델들이 아직도 지금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든지, 학생들의 진짜로 원하는 교육과 과연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제공하려고 하는 교육 내용이 서로 과연 요구가 잘 맞느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제가 조금 쉽다 싶은데 쉬었다가 넘어가면서 다시 얘기하려고 하고요. 종합적으로 전반부를 조금 마무리한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식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오늘 내 수업 시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뭘까를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를 생각한다면 뭘까? 그거는 여러분이 전달하고 내 학생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지식에 혹은 어떤 능력에 혹은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그 도구, 말이 언어, 교육어, 그게 제일 중요하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점.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거를 제가 상징적으로 한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내가 학생들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잘 안 맺어진다. 교육적 관계. 이 교육적 관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수업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과 내가 하나가 못 되는 그 이유가 뭘까? 뭔가 도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학습 도구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게 저는 이제 상징적으로 다시 또 코딩이라고 하는 이런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던진 숙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앞과 연결을 좀 시켜보려고 좀 하는데, 그리고 코로나가 뭘 이제 리콜을 했냐면 스마트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리콜을 했다, 다시 소환시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코딩과 AI에 대해서도 리콜을 하고 있고, 좀 불행하게도 이미 우리가 잘 살고 있어서 그런지 이러이러한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도 요즘은 잘 안 듣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어서 굳이 뭐 남 말 안 듣고도 내 인생 내가 이러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안타까운 것은 앞서 나간 좀 스스로 자립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괜찮은데 사실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뒤처지고 그게 이제 격차를 만들면 좀 그렇습니다. 이 스마트 교육이라고 하는 그 화두가 던져진 것도 2011년이었습니다. 딱 10년 전이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좀 정부 정책에 관여할 때여서 교육 이런데 미래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참여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오늘날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겪고 있는 거를, 그때 코로나가 올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미래교육은 이렇게 비대면적 상황들이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교육적 솔루션들이 당연히 더 필요로 될 것이라고 해서 2011년에 국가정책으로 내놓았는데, 사실상 중단된 셈이에요. 어떤 관점에서는 다행히 참 굉장히 좀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참 슬픈 얘기인데, 어쩌다가 코로나를 맞고 나서 부랴 뭐 이렇게 줌도만, 어디 줌도 이것도 좀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IT 강국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서 만든 이런 화상 플랫폼도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와 같은 화상 플랫폼도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것들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TV 같은 거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거든요. 또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요. SK텔레콤도 있고 KT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있고, 정말 세계에서 최고로 가는 IT 솔루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나를 못 만들어낸 거예요, 결론적으로. 앞으로라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싶은데, 어쨌든 그런 것을 만들자고 해서 그래도 11년 스마트폰이, 한국에 아이폰이 들어온 게 2008년 말인데 2009년이죠. 2009년 그때 이제 스마트 챌린지가 있었고, 삼성폰은 여전히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면 갤럭시 폰이라고 하는데요. 안타깝게 이제 진행을 못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늘 주춤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를 우리가 교육학에서 하고 있는 거냐면, 전통적으로는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다 똑같이 제가 교육어를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자하고 학습자 사이에 무엇인가라고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을 아이들이 알아들었을 때 학습이 완성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 알아듣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될 능력이 뭐냐면, 읽고 쓰고 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리터러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문해력이라고 해요. 문해력. 그런데 지금 새로운 문해력이 생기고 있는 건데, 그게 저는 이걸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서 디트러시라고 이렇게 정말대로 붙여보는데요. 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소통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은, 예전 시대만의 공부 방법으로는 더 이상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없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가끔가다 솔직히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겁니다. 나는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해갔는데 학생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다, 재미없었는 것 같다. 그러고서는 탓을 자식들이 미리 예습도 안 해오고 말이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뭘 배우고 대학을 올라왔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을 할, 내가 왜 여기 시골 대학에서 내가 공부도 못한 애들 데리고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이런 생각, 저도 이제 그렇게 지방대학에 있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으니까. 네. 더군다나 제가 이제 대학에 20년 넘게 있었는데, 초반기 10년은 그런 것도 괜찮았어요. 후반기 10년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은퇴하면서 후배 교수님한테, 아유, 여러분 어떻게 앞으로 얼마나 고생해야 되겠어? 내가 이러고 나왔어요.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용어가 달라진 거예요. 학생들이 원하는 거. 저는 그것이 혹시 컴퓨터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언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상징적으로 AI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잠깐 그래서 좀 더 큰 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마도 학교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뭐 영어니 수학이니 뭐 공학이니 뭐 기계학 기초니 뭐 전산학 개론이 혹은 뭐 상당학 개론이 이런 것들이 생긴 그걸 우리가 서브젝트라고 그러는데 교과라고 그러는데 이 교과 중에 최초의 교과는 아마도 전사훈련이었을 겁니다. 이게 스파르타 전사훈련. 이게 스파르타 전사훈련의 이 영화 300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여러분 오른쪽에 나오는 게 이제 흔히 이제 그리스 시대의 조각인데 어렸을 때 이런 생각 안 해봤나요? 왜 그리스 조각들의 원반 던지기, 투창 던지기는 왜 전부 나체일까? 이 너무 섹시하다. 봤는데 야 그때 그 사람들 굉장히 좀 문란했나?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내 몸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씨름할 때 왜 삿바 잡히면 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시는데요. 그래서 몸에 하나도 안 걸치고 레슬링을 하고 투창을 던지고 합니다. 이거를 노스틱이라고 해서 젠네즘의 원어가 그거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입고 훈련하는 어떤 일, 짐나지움. 이게 아마 최초의 전사훈련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방법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곳에 데리고 가서 맹수들과의 싸움에서 살아남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인류가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새로운 교육 방법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찾아냈던 아주 훌륭한 도구가 글자였었고요. 글자도 물론 이제 좀 더 좋은 글자, 좀 더 배우기 쉬운 글자들이 탄생을 했고, 지금 제일 쉬운 글자는 한글이죠, 전 세계에서. 이 한글 덕에 우리는 살았는데, 아무리 한글을 줘도 글을 읽긴 읽지만은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이런 거 보고 눈뜬 장면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어쨌든 그래도 글자 덕분에 우리는 인류가 한 단계 확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글자를 갖고서 공부를 하다, 글자를 공부할 때는 그래도 그 글자가 책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아주 부자 사람들만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부자 사람들. 로마 시대 때 책 한 권 값이 집 한 채 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의 한지, 우리 조선의 한지, 당나라의 체린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페이퍼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인류 역사 한 바퀴 한번 붕 뜹니다.
만약에 여러분 책이 없다면 요즘 학생들하고 뭘 어떻게 공부를 하나요? 만약에 여러분 교과서가 없이 교재가 없이 수업 시간에 들어가라고 그러면 나는 무슨 수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수업을 운영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교육적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네, 사실 동영상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요게 아마 여러분 하브루타 수업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브루타 수업 해보신 분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하브루타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 여기 하브루타 여기 유대인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하는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이 예배 시간에 오늘의 말씀, 성경 말 토라죠. 오늘의 성경 경전의 말씀을 앞에서 랍비가 읽어주면 그날에 온 회당 마을 사람들이 외고 그 뜻을 이해를 다 끝날 때까지 몸을 흔들어가면서 춤을 추면서 외웁니다. 이걸 보고 뭐 우리나라에서 유대인들은 무슨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책이 없었던 시절에 귀로만 전달되는 말을 한 글자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되뇌일 수 있도록까지 춤을 춰가면서 덩실덩실 노래의 음율에 맞춰서 공부하는 방법, 성경의 경전을 암기하는 행위, 그거를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책이 없었던 시절에 얘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이 책이, 이 종이가 당나라를 거쳐서 사마르칸트를 거쳐서 콘스탄티노플까지 전해지고 아라비아로 전해지고 해서 코란이 만들어졌다고 그랬고, 이 코란이 종이 위에다가 코란이 기록되고, 이 종이 위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많은 지식들이 아라비아로 번역돼서 이슬람 과학 문명을 만듭니다. 이 이슬람 과학 문명을 만들어서 이슬람이 최고의 문명을 이뤘고, 이것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과학 문명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쇄기술 때문이었습니다. 인쇄기술. 여기 지금 이 인쇄는 우리가 가졌던 8만 대장경을 위한 오판본이고, 우리는 보다 더 위대한 직지를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직지보다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만들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 구텐베르크가 만든 인쇄술로 아까 이슬람인들이 아라비아 문자로 번역해 놓은 위대한 인류의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서양 문명을 만들어놨고, 그 서양 문명은 대부분 라틴어로 언어가 만들어졌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한자로 물론 번역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배웠죠. 자, 그러니까 글자, 인쇄술, 종이, 인쇄술, 여기까지가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에게, 공자가 맹자에게, 혹은 예수가 바울에게, 혹은 가장 위대한 교수법을 뭐라고 그랬냐면 부처님이 가설에게 그냥 웃음, 염화, 시기 중에 일서라고 해요. 그냥 척하면 척 알아듣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 다 이렇게 알아요. 내 제자들이 내가 척하면 척 좀 알아들어야지, 이 자식들이 왜 못 알아들어?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척 알아들었던 가석은 정말 공부를 많이 열심히 했었을 겁니다. 다 내 머릿속에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잘 가르치기 위한 어떤 도구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고, 그걸 우리는
컴퓨터 앤 스마트 테크놀로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2016년 이세돌이 알파고랑 스푸트닉 충격 이후에 정말 어마어마한 슈퍼가 인류에게 왔어요. 저는 그 당시 이 바둑게임을 보면서 정말 참 대단한 충격이었는데요. 나는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아, 이런 인류의 위대한 역사가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지구 어디도 아니고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왜 알파고는 한국의 이세돌을 찾아서 대한민국의 서울 광화문 포시즌 호텔에서 거의 5번 대국을 했느냐. 이건 정말 참 가슴 뿌듯한 일이다. 어쨌든 그 후로는 감히 바둑 AI에게 인간이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죠. 인간이 싸워서 이긴다는 것도 못하죠. 물론 20년 전에 물론 컴퓨터 시험 나왔을 때 절대로 컴퓨터가 바둑으로는 안 될 거야라고 했죠. 이보다 더한 것도 해라고 했거든요. 좀 반전을 거쳐서 최근 글과 수를 가지고 학생들이 가르치는 일은 여전히 어렵다. 미래 세대를 가르치는 일은 어렵다. 미래 세대는 그냥 모바일폰 하나로 다 해결되길 바란다. 폰 하나로 해결되길 바란다. 차라리 유튜브로 해결되길 바란다. 공부 잘한다는 거 하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 17개의 공식 중에서 몇 개나 알고 계십니까? 이 17개, 세상을 바꾼 17개의 공식이라고 해요. 저는 아는 게 또 피타고라스 나오고 그리고 로우 공식하고 이 정도까지, 여기 허수 정도까지, 나머지는 하나도 모르고, E 이퀄 X 이퀄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많이 본 것 같아서 들어본 거예요. 나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공부를 잘하려는 것은요, 이거를 마치 우리 평상시 말처럼 할 수 있을 때 정말로 천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거 몇 명이나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걸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따져봐야 되죠. 이거 그냥 우리가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거 이제 컴퓨터가 다 해요. 좋은 종lum이 하나 생겼어요. 이거 다 풀어주니까요. 네.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이거 이제 해요. 이게 블록 코딩. 블록 코딩은 엄밀하게 말하면 프로그래밍 혹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아주 사칙 연산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뭐 이차함수나 미적분이라면 이거는 그것의 기준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같은 그런 사칙 연산의 이거는 그럼 구구단위를 해줍니다. 그런 것들. 요거는 누가 만들었냐면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 그럼 2016년에 죽었고 탄생은 1928년에 탄생했고요. 시모 페퍼트라는 사람인데 이 마인드스톰이라고 하는 레고 마인드스톰, 레고 회사가 나중에 갑자기 이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게 되는 부흥하는 그런 게 되는데, 이분은 수학자인데 수학이 왜 이렇게 어려워야 돼? 라고 하면서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어떤 세상의 원리를 깨닫는 논리를 터득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니까 수학보다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들어 놓은 방식이 이 프로그램 코딩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이분의 아이디어가 발전을 해서 MIT의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을 발전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몇 년, 5년 전인가 카이스트의 그 젊은 친구들이 엔트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이버랑 연락도 하고 이랬는데, 아직도 이거 왜 배워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좀 상징적인 수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도 뭐 외계인의 말을 할지도 모르죠. 외계인의 말을 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공부 좀 시작해야죠. 외계인의 말을 한국도 모르지만은 너무 곧바로 수업 그 기술 혹은 수업 코칭 방법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대학 교수님이시니까 대학 교수님이시니까 조금 상식적인 얘기를 좀 드렸고 혹시라도 몇 분이라도 좀 추가적인 관심 생기시다면 책을 한번 본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른 기회에 또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배영비 교수님들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 말고 수업 분석과 수업 코칭이라면 보다 더 구체적인 어떻게 하면 내 수업을 조금 더 수업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프랙티컬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책이 또 한 권 있는데 그 책도 한번 보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칩니다. 질문 있으시나요? 네, 우리 천서영 교수님께서 장시간에 쉬는 시간도 없이 열심히 특강을 진행해 주셨는데 교수님들 혹시 우리 천서영 교수님한테 그동안의 어떤 교육적 노하우라든지 교육학교에서 여태까지 걸어오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라든지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주셔요. 우리 정문 교수님께서 지금 질문을 준비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진 않은데 알겠습니다. 뭐 지정 질문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질문을 안 한다는 얘기는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질문이 부담을 갖죠. 여태까지 교수법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학생하고 교수학습 관련된 적용하는 이런 거 위주로 우리가 18년, 네. 19년, 20년, 21년 이렇게 4년 동안 계속 해왔었는데 오늘 우리 천서영 교수님을 모시는 이유는 제가 계속 이렇게 센터 일을 하고 저도 진짜 간호학과 교수로서 이렇게 계속 학생들하고 일을 이렇게 학습을 하다가 보면 이전에는 제가 이제 센터 일을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교수학습을 공부하기 전에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성취도가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스마트 교수법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교수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학생이 문제라고 먼저 말하기 전에 교수자가 과연 그러면 학생들에게 정말 제대로 교육학적 어떤 목표나 철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정말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했느냐 이런 것도 교수자 입장에서 어떤 리프렉스 성찰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천서영 교수님은 이제 교육학교로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일을 해 오셨고 그런 방면에서 많은 어떤 활동을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교수님들이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 이 19 시기, 4차 산업혁명 시기 이런 걸 겪은 이 시점에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지금쯤 우리 교수님들이 조금 이제 아직 나이가 조금 젊으신 교수님도 계시고 이미 산업체에서 정년을 하시고 오신 우리 산업체 중점 교수님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천서영 교수님 외에는 정말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육자로 오신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약간 교육학적인 어떤 이해를 좀 통하고 이해를 하고 나서 또 우리 다음 차년 또 2학기 아니 2022학년 또 1학기 수업을 좀 준비하면 조금 더 다른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학생들을 보면서 교수학습을 조금 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오늘 어렵게 우리 천서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직접 교수까지 모시고 정말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특강을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비대면 줌으로 진행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혹시 또 되면 한 번 또 요청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괜찮죠? 네, 여러분 질문에 대한 게 없어서 제가 혼자 주물주물했습니다. 오늘 천서영 교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제가 조금 급박하게 요청을 드렸는데도
정말 아무 적이 없이 흔쾌하게 요청에 응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특강을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혹시 지금 줌에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우리 인증사를 한번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한번 제가 그 방학 때 연수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제가 연수 듣고 있는 이 보면 우리는 수업할 때 학생들이 카메라 안 켜면 엄청 막 짜증나거든요. 왜 카메라 안 켜냐고. 그런데 실제 우리 교수님도 보면 연수 받을 때 학생 입장이면 카메라 다 안 켜시더라고요. 네. 자, 교수님들의 멋진 모습으로 인증샷을 한번 하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체 톡이나 문자에 만족도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특별하게 센터에서 센터장 직권으로 경품 2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대한민국 기적이란 교육 기적이라는 책을 한 권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그 키보드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후기에 배운 점, 느낀 점, 실천할 점, 베느시를 잘 작성해 주신 교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다음 매체 특강에서도 상품 똑같이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창의적인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진 찍게. 자, 다들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하트 한번 날릴까요? 하트. 하트. 네. 하트 날리고,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천재 교수님 뵙기를 희망하면서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기를 기다리면서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특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분께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